이어서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일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여야가 공방을 또다시 벌이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보유 그리고 거주를 주택정책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다시 벌이고 있는 공방이죠. 사유재산 침해라는 똑같은 레파토리가 또다시 펼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노름을 하느라 집을 2채, 3채 아주 배부르게 소유하느라 온갖 불법과 위법 그리고 편법이 판치는 동안 누군가는 보증금이 부담스러워서 환풍도 또 햇볕도 안 되는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식주라는 기본 가치에 우선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법과 제도가 통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이라도 취하는 게 차라리 공정에 한 발 빨리 다가가는 길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주장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또 뉴스 원정대에서는 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주장 그리고 구미 3살 아이 사망 사건의 의문점들까지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명랑한 트렌드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산하면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전수조사하자 이런 제안이 여당으로부터 나왔죠.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 모두 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용해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정부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명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었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우선 이렇게 이 20명이라는 숫자에 정부가 정말로 모든 관련된 어떤 투기 의혹들을 다 뿌리 뽑았다라고 느끼시는 국민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자체 조사 그리고 또 본인이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본인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의 한계를 이미 많은 국민들이 좀 알고 계시다고 보고요. 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그 뒷말들이 많고 국민들은 한 번 더 실망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는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는 없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는 선출직 공직자 모두를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대상을 밝히시는 겁니까?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4,294명의 기초의원까지 다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을 제안을 드렸는데요. 네. 300명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실제로 지역 개발 정책들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네. 17개 광역시도의 지방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그 광역의원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또 그 기초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더 나아가서 선출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에 대한 조사들까지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으면 제대로 좀 조사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한마디로 선출직 공직자 모두, 그러니까 시의원, 구의원 모두 할 것 없이 다 이제 조사를 하자는 건데 네. 조금 전에 4천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4,294명 정도. 4천 네. 명 그 정도. 대상이 뭐 많다면 많은 건데 일단 전수사 1차 조사를 이제 어제 봤습니다만 아직 네. 뭐 전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차명 거래가 대부분일 텐데 이 네. 당사자들 조사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네. 지금 뭐 친인척까지 다 보자는 입장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최소한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까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네.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게 물론 자기 이름으로 되게 당당하게 계약을 해서 이번 건이 좀 더 충격적인 것도 있지만 네. 아마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니라 뭐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의 명의를 활용해서 투기 행위를 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충분한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까지는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는데 물론 불발됐습니다. 이 김태년 원내대표는 300명 전체를 전수조사하자 그리고 특검을 제안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왜 반대하시는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게 지금 멈칫거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대한민국의 굉장히 뿌리 깊은 투기 그리고 공직사회의 어떤 이 모럴 해저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 좀 이 부분에서 머뭇거리시는지 좀 의문이고요. 어쨌든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민주당에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국회에서 이 논의가 좀 잘 돼서 300명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좀 확대되어서 좀 그 실효성을 가진 조사와 수사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다 예상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가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뭐 의혹들이 있을 것이고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뭐 가진 사람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투기를 해왔고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왔다, 부를 축적해왔다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네, 당의 어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몸을 사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LH 특검 여기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유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 빠르게 합의를 하고 이 특검 출범에 나선다면 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정부 조사 자체 조사에서 한계에서 보듯이 결국에는 수사력을 가진 그러니까 조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위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실제로 이 투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 특검은 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특검 제안은 국회에서 좀 빠르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결과적으로 의도가 어땠던 간에 차라리 그 시간에 오늘이라도 뭐 내일 오전이라도 빠르게 특검에 대한 합의를 여야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뭐 누군가의 주장이든 그걸 일단 차치하고 보면 특검이라는 게 이제 특별법이 필요하고요. 또 특별검사를 네.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느니 차라리 검사를 먼저 투입을 하고 그 이후에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또 이제 야당 일각의 주장 같아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우선 검사를 투입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그런 일단 검사를 투입하고 특검은 그 다음에 논의하자라는 제안이 사실은 이 특검 논의 자체를 좀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즉각적인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는 며칠 동안 그래도 이제 변 장관에 대해서 약간 시간을 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의원님께서는 즉각적인 사퇴가 맞는 절차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이게 LH 사장 출신인 국토부 장관이시고 또 네. 해당 사안이 있을 때 사장이기도 하셨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어떤 위법 행위를 한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 여당 일각의 어떤 옹호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본인이 직접 불법적 행위를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사이의 국가 공동체에 대한 신뢰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 변창흠 장관의 이번 사의 표명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 계시니까요. 어제 네. 이번 사태를 처음으로 이제 폭로하고 문제 제기를 하신 이 민변의 김태근 변호사 어제 인터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네. 국회의 역할이 한마디로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이런 편법들이 난무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국회에서는 어떤 입법 논의들이 지금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번 사안 자체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나 소급 조항 관련된 내용들이나 관련된 LH5법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제 민주당에서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LH 투기 사건 자체에 대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임시국회에서 그 법안들이 아무래도 이 사안의 중요성만큼 좀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이번 사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국회가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요. 네. 이 부동산 투기 문제, 그래서 자산 불평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 문제를 결국엔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정보와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투기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 부동산 불평등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너무 먼 미래의 일로만 남겨두지 말고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따로 준비하시는 법안이 있습니까? 토지 보유세나 토지 기본소득 등등 관련해서요. 네. 제가 공교롭게도 사실은 이번 달 말 정도에 토지 기본소득과 토지 보유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공교롭게도 LH 관련된 투기 의혹들이 이게 터진 터지면서 거군요. 네. 네네. 좀 시의적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땅이라는 것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의 어떤 자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모든 토지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기고 이 종부세 같은 핀셋 증세 같은 방식이 아니라 좀 국민적 공감대를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보유세와 함께 토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내용을 법안으로 성안하고 있습니다. 곧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 네. 다음 주쯤에 토론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오늘 SNS에 용혜원 의원님께서 글을 올리셨어요. 네. 그 의원실에 계셨던 입법 보조원이 검찰에 강제 연행됐다 이렇게 글을 네. 쓰셨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희 의원실에서 1월부터 일하던 입법보조원 오경택 씨인데요. 네. 지난 2월 25일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차분하게 의원실 업무랑 신상을 정리하면서 검찰청에 소환 연락을 기다리던 중이었는데요. 네네. 보통의 경우에는 그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형 확정 이후 검찰이랑 당사자가 협의해서 형 집행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근데 네. 오경택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어떠한 연락도 없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형 집행장을 발부해가지고 이제 와서 강제 연행을 해간 상태고, 근데 남부구치소에 수감이 된 상태고요. 네. 제가 관련돼서 확인을 좀, 그러니까 그 형 집행장을 발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네.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말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거지와 핸드폰 연락처와 그리고 직장이 이렇게 명백한데 조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네. 이제 검사에게 물었는데 검사는 자기가 뭐 발부한 사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세히 모르겠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말만 좀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검사가 얘기한 겁니까? 그게 수사관이 얘기한 건가요? 네,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검사가 이야기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개의 서류에 그냥 뭐 별 문제의식 없이 좀 그냥 서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보통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이렇게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앞에 소환 그렇죠. 네. 그 조치, 뭐 일정 조율 이게 전혀 없었다는 뜻이죠? 네, 전혀 없어서 저희도 좀 의아해하면서 업무를 좀 정리해 나가고 있던 중에 오늘 갑자기 오전 중에 집에서 연행이 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저희도 좀 굉장히 당황했었고요.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입법 보조원, 네, 이분은 어디 계신 건가요? 현재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요. 네. 절차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게,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시간이죠. 오늘은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스 로우킥에서 뉴스 원정대로 우리가 이번 주에 개편하면서 이름 바꿨는데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임경빈 작가님? 좀 더 세 보여가지고 저는 마음에 쏙 드네요. 세 보여서. 네, 세 보여서. 네. 뭐 언제든 저희 코너 이름 지어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렇습니까? 네, 네. 조금 더 센 걸 원하시면 네. 그럼 뉴스 공성대 뭐 이런 거 그건 너무 무섭잖아요. 점점 세 보이는 걸로.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BS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 0951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LH 전 전북본부장이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헬마우스님, 네. 유서가 발견이 됐죠? 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오늘 이제 오전 9시 40분에 LH 전 전북본부장이 이제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이제 경찰이 밝혔습니다. 네. 해당 아파트 앞 화단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주거지에서는 유서도 따로 발견이 됐고요. 유서에는 지금 보니까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를 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건 날 때 이제 우리가 가끔 이런 소식들을 접하는데 참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사태는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보통 이제 비리 사건을 뉴스에서 다룰 때는 권력형 비리로 이제 큰 사건이 터지기 마련인데 이번처럼 이렇게 일종의 풀뿌리형으로 근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연루돼 있는 사건이라는 게 흔한 사건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더구나 이제 전북본부장을 지내면서 이제 책임자 위치에도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전북본부 출신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에 따른 어떤 심적 부담이 좀 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뿌리 깊게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퇴직 1년을 앞두고 있었고 전날까지 출근했었고 말씀하셨다시피 최초에 불거진 13명 가운데 4명이 전북본부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4명이.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었을지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포함되어 있어도 문제인 것이고요. 네. 포함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사를 했을 때 지금 유서의 짧은 내용으로 보면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광범위하게 이런 사람들이 연루된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극단적 선택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은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문 대통령은 즉각 이제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 이사 대책에 대해서 2월 4일 대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일을 마무리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청와대로서는 지금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최초의 메시지부터 잘못 나왔었고요. 국토교통위에 나와서 국회 출석했을 때 답변 역시나 최초의 메시지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민심에 더 불을 지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 LH와 SH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렸고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상. 네,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장관급이 사의를 표명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청와대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만류하고 그냥 보도가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고 즉각 수용했다는 것은 사실상 경질 메시지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사퇴의 시점이 사의를 수용한 날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마무리 작업 그러니까 입법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 메시지는 조금 더 분명하게 강경하게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관이라는 자리가 이 한 부처의 수장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입법은 국회의 시간인 것이고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장관이 아니더라도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청와대는 존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총리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매짐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공공주택을 좀 더 이 보급을 활성화해 보자는 의미로 변창흠 장관을 내정을 했었던 거고, 네, 네, 그렇죠.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그래서 온갖 그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이 강행해가지고 장관 임명을 했었던 건데 이제 변창흠 장관을 당장 경질을 하면 공공정책에 대한 어떤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조금 청와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집을 잘못 설계했던 사람한테 와가지고 일단 갈 때 가더라도 보일러 고쳐놓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셈이 될 수가 있어서 네, 네. 이런 때일수록 메시지는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고 빠르게 나오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네. 됩니다. 뭔가 이제 중간중간 모멘텀에 좀 실기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접근법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일단 박영선 전 장관이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응답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박 후보가요. 네, 이제 선대위 출범식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합동조사단의 이제 조사 결과가 시민들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제 특검을 도입을 해서 이 부패의 고리, 투기의 고리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한 메시지를 냈고요. 민주당 지금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신뢰를 더 많이 더할 수 있다면은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이랑 즉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 오늘 실제로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특검 카드가 야당과의 협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00명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그래 우리 받겠다 300명 다 해보자라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니 민주당 먼저 해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상황은 그렇고 특검 부분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같습니다 의견이. 왜 먼 길 돌아가냐. 왜냐하면 특검을 하려면 이제 법도 마련해야 네. 되고 특별검사도 임명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건 맞아요. 네, 이제 네. 그러면서 지금 즉각 야당의 기존 주장대로 이제 검사를 투입해라. 근데 특검에 대해서 이런 야당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야당의 명분은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검을 구성하는데 그리고 특검이 시작하는 데가 총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보통 그런다고 하죠. 네. 시간상 부족하고 시간상 지금 촉박하고 그 시간 동안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되고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토지 거래는 토지 거래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과 지방 공무원 그리고 LH 공사 직원들을 그 해당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넓혀지면서 친척과 배우자 그리고 가족들로 넓혀질 텐데 네. 결국은 토지에 가서 그냥 그 8곳 지금 정부가 지정한 신도시 개발 6곳과 과천과 안산 장상지구 2곳을 합쳐서 이 8곳의 인근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를 하면은 금방 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완벽하게 뿌리 뽑고자 한다면 오히려 세밀하게 할 수 있는 특검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토지 거래 내역 자체는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증거 인멸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야당 측도 좀 고심을 해서 반응해야 될 것 같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원외이기 때문에 이 300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아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내일이 아니다. 아마 1% 정도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나도 아, 모르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네. 특검 카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여론이나 혹은 뭐 언론의 보도 행태를 봤을 때 특검 같은 경우는 여권에 특히 이제 집권층의 특정인이 거기에 이제 물려 있을 때 꺼내기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 지금 이 사안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네, 네. 말하자면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분위기에서는 LH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대서특필이 되고 네, 네. 여론을 흔들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곽산도 의원 같은 경우도 아무 상관도 없는 대통령의 처남의 뭐 예전 땅과 관련된 그 단독이라면서 이제 보도를 조선일보가 같이 네. 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이미 지난해에 한번 보도가 됐었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네.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토지 보상이라든지 수용 결정이 MB 정부 때 이루어졌던 거라서 네. 역시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게 이미 끝난 얘기인데도 LH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팔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그렇게 이제 공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계산을 깔고 있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곽 의원은 거의 문재인 대통령 없으면 백서를 쓰실 거의 며칠 스토커죠. 전에는 네. 이제 딸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죠. 네, 뭐 딸 아들 할 거 없이 그냥 시기만 되면 나오는 뭔가 이게 내용이 있는 것 같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사실 전수조사하면은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 저 프로그램에 나왔던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하자라는 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다. 그런 의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전수조사 얘기는 늘 나와요. 사건 터지면. 그리고 실제 2019년이었죠. 그 당시 이제 조국 전 네. 장관 뭐 문제가 네. 있었을 때 국회의원들 자녀들 한번 파보자. 전수조사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등 해가지고. 근데 결국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유야무야 지나가게 됐고 사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맥락이 들고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네. 내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의지를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부터 해라. 민주당부터 하면 우리도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거면 같이 해야죠. 그 민주당부터 하면은 만약에 민주당에서 누군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쪽 다 나오겠죠. 뭐. 네, 성역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민주당에서는 뭐 양이원 의원이나 김경만 의원 나왔습니다. 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열어둘 것이고 야당 측도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라면 민주당부터 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선후 관계를 지금 따져서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나라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메시지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차익을 그러니까 투기할 것을 방지하자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취지이기 때문에 네. 누가 먼저 해서 누가 더 많이 나왔느냐 이 게임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그 출발점을 다시금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네. 시점 때는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봅니다. 어떤 말씀하시나? 어떤 신호를 이 시기에?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오늘 아주 재밌는 그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는데 어떤 거였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도 반대하고 전수조사도 반대하고 셀프조사나 하자 그러고 도대체 야당이 뭐가 캥겨서 당당하게 제3자로부터 혹독하게 조사를 못 받고 뒷걸음질을 치나? 그래가지고 야당 하겠나? 이러면서 부동산 투기 색출의 여야가 어딨노? 이래버렸습니다. 조목조목 맞는 말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할 때는 홍준표 의원이라는 어떤 신호등을 보면 여론의 어떤 지표를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가끔 그럴 때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이 맥락상으로 보면 현재 여당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특검을 하자고 먼저 이제 승부수를 던지거나 여야 전수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고 먼저 던지거나 했을 때 지속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씩 주춤주춤 물러나는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승부수의 국면에서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네. 밀리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메시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가 있길래 저렇게 안 하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도 홍준표라는 신호등을 좀 참조를 하라 이런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별로 그렇게 친하신 것 같진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당은 선거 특검이라고 비판을 하고요.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LH를 해체하고 주택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만들자. 또 이런 제안을 했네요. 네.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하나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군요.
앞으로 이제 예견해 보건대 MB의 잔재라면서 고심 끝에 LH를 해체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전망까지 예언까지 해놨어요. 이 LH 그러니까 해체에 준하는 이런 이제 수사가 나왔던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의당 주장 등등. 일단 정의당 지금 당대표 선거 진행 중입니다. 네. 여영국 당대표 후보가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인 것이죠. 네. LH를 해체하고 정부 부처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본질은 좀 비껴난 부분이죠. 정부 부처를 만든다고 해서 정부 부처 사람들은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네.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국토부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네. 시흥시 공무원 정부 부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투기 의혹이 있는 지난해 10월에 경매를 통해서 제방을 샀어요. 이게 제방. 예, 보통은 농지를 사서 이제 개발될 것을 알고 뭐 나무 같은 거 심어놓고 사실은 농업하려고 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제방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천의 범람을 막는 뚜기했거든요. 네. 이 하천 나만 볼 거야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네. 사놓은 거 절대적으로 투기 의혹이라 볼 수밖에 없죠. 와, 대단하시네요. 그분 제방을 어떻게 살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전 어쨌든. 제방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네네. 별도로 보상이 또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결국은 그 정보를 알고 구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받기 위해서. 네. 그렇다면 정부 부처도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부처를 어디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결국은 입법 발의 하나가 필요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를 통해서 공사나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의 정보를 미리 취득해서 먼저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불리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은 파면에 준하는 즉각 강등하거나 파면에 준하는 법안들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로 이제 가야지 어떤 것 LH를 해체한다거나 LH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소관 부서를 바꾼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는 지금의 상황은 전혀 끝나지 않고 전 정부에서 오히려 올해 하반기 또는 네. 내년 상반기 LH 공사 직원 대규모 채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까지 나오는 조사 나온 사람들은 정말 이미 파면됐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파면에 준하는 행동들을 할 것이다라는 고강도 메시지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또 이재명 지사가 폭로의 배우가 아닌가 뭐 이런 음모론이 따라 붙었는데 저는 일단 이 폭로는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걸 갑자기 네. 음모론이라고 일부 언론 보도지만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좀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오창석 평론가하고 저희 둘이 이 얘기를 나눴어요? 했었는데 네. 요즘 보면은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지라시를 만든다기보다 네. 일단 의심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드라마 결론 써놓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플롯을 나중에 짜는 거죠. 네. 그렇게 쓰면 이제 막장 드라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좀 약간 그런 느낌이고 최근에 이제 특히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내에서 이제 압도적인 어떤 여론의 지지를 받는 그 대선 후보가 된 이후로 여론조사. 네. 민주당하고 이제 이재명 지사 사이를 이제 떼어놓으려는 어떤 그 지라시라든지 뭐 네. 언론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네. 그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들인 것 같고 그렇게 치면은 사실 정반대 이야기도 또 동시에 돌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을 갑자기 거론하는 지라시들이 아. 네, 그래서 이제 2009년에 LH 네. 파동과 관련해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때리려고 이 얘기를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음모론이 돌고 있는데 거기까지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모론을 계속 서로 양쪽에서 양산하다 보면은 네. 둘 다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 약간 네. 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너무나 미스터리에서 우리가 저희 방송에서도 어제 다뤘습니다만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경북 구미 3살 아이 여아 사망 사건. 이 이슈 지금 이제 결국은 DNA 검사 결과 3살 아이의 엄마가 사실은 그 할머니가 친모였더라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친부로 지목된 남성의 DNA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까? 예. 네. 결국에는 이제 3살 아이가 이제 방치되어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 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부동산 업자와 이제 외할머니였죠. 네네. 외할머니가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고 이제 친모가 이제 뒤늦게 등장을 해서 DNA 검사를 했는데 친모가 아니게 된 거죠. 네. 친부, 그러니까 이혼했습니다. 현재는. 네. 이혼한 상 친부로 추정되는 사람의 DNA 검사인데 또 아니어서 경찰이 의아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의 DNA를 검사를 하다 보니 외할머니 석 씨의 DNA와 일치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100% 일치라기보다는 DNA 검사 보통 99.99% 뭐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아니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외할머니가 친모가 되게 된다면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 외할머니의 딸
딸도 지금 출산을 했는데 그럼 네. 그 딸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네, 네. 결국 만약에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원래 친모로 추정된 사람의 딸은 지금 현재 어디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외할머니의 딸로 추정된 아이는 왜 딸에게서 키워지고 있었는가? 네. 이 부분이 지금 동시에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 상황도 신기하고 이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는 것이고 그럼 과연 딸은 자신의 딸이 아님을 알고 키운 것이냐 모르고 키운 것이냐. 그렇죠.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네, 네. 전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사건을 그럼 과연 이 친모로 추정되었었던 처음 친모로 추정됐었던 딸은 알고 있었을까? 모든 거는 외할머니인 석 씨만 알고 있었을까? 네. 이 부분부터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제 외할머니 석 씨는 딸의 딸이 맞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딸은 아니다. 이 뭐 사망한 출산하지 않았다 이렇게 참새가. 얘기를 네.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가 훨씬 더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뭐 가족 관계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사건의 실체를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실체를 봐야 이 사라진 아이를 찾을 수가 있는 거라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외할머니가 이 사건의 어떤 정황이라든지 자기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 같은 거를 밝히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데 네. 지금 이제 경찰 그 수사에 협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경찰이 그러면 다른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실제 친부가 누구냐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둘이 이제 공모를 해서 뭐 바꿔치기를 했다든지 네. 혹은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아이를 뭐 그 친부가 실제로 뭐 데려갔다든지 다른 맥락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DNA 검사를 여기저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딱히 큰 실마리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경빈 작가가 보시기에는 네. 뭐가 제일 미스테리합니까?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그렇죠. 사안이 좀 어렵죠. 기사를 보면서도 뭔가 믿겨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굳이 아이를 바꿔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바꿔치기를 한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갔으며. 것이고 이 아이는 6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을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 어두운 측면들 그러니까 이 가족의 사연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뭐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고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렇게 낳은 아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책임지지 갖지 못하는, 않고 네. 방치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 어떤 어두운 부분들을 다시 이제 찾아내서 이 케어를 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병합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방치된 사연들이 3년 만에 결국 터져 나오는 이걸 보니까 어떤 이 바닥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바닥이 아래에 더 있더라는 이런 어떤 참담한 심정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 아이를 낳으라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아이도 제대로 보호를 하지 맞아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이 아이 숨진 아이가 그런데 이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출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외할머니 네. 석 씨가 낳은 아이 이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고 네.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는 이제 출생 신고 이후에 이제 행방무효한 상태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또 출생 신고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 아이가 석 씨가 낳은 아이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 DNA 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결국 한 아이의 출생 신고는 지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더 주목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방치된 채 사망한 것이냐, 네. 사망한 채로 방치된 것이냐 그렇죠. 이 그 부분도 선후 지금 관계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고양이 소리도 집안에서 들려올 때가 있대요. 근데 아. 3세 여아이가 만약에 혼자 있었고 울었다면 그렇죠. 주변의 그 사람이 소리는 들을 수밖에 들리죠. 없었는데 네네네.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3세 숨진 사망한 아이의 동영상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혼자서 이제 문을 돌려서 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네. 성장한 이제 동영상이 남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에 혼자 있었다 하더라도 네. 엄마를 찾거나 크게 울거나 또는 문 정도는 두드릴 수 있는 그 움직임이 충분히 감지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상황을 보면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된 채 사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친구죠. 그 김 씨의 친구들이 네. 이 딸 사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진이 아니라 예전 사진을 엄마가 계속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최근 부분도.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정황을 보고 그리고 죽은 3세 아이의 그 유품 지금 이제 유품이 됐지만 네. 그 당시 원래 입었던 베넷 저고리나 이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줬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아주 빙산의 일각일 것 같아서요. 차근차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이죠. 여러분께 소소한 기쁨, 작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이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회문화의 핫한 이슈에 대해서 퀴즈로 이야기해보는 5% 퀴즈,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계 전문가 한 분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인 김프로입니다. 이 목소리가 내가 아는 목소리 같은데 혹시 공장장 아니세요? 공장장? 나 공장 안 다니는데. 전 그런 사람 모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번 뵀었었는데 평소에 근데 인터뷰 잘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저희 방송에 특별히 이렇게 전화 연결하셨습니까? 아니라니까. 자꾸 오기면 저 가겠습니다. 저기 안녕. 잠깐만요. 네. 성격 나오시네요. 아니라니까 할 수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제가 김프로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주제 말씀드릴게요. 방탄 아시죠? 방탄? 방탄국회 같은 이런 후진적인 정치문화 사라져야 됩니다. 아니 그 방탄 국회 말고요. 소년단이요. 소년단. 소년단? 이거 어쩌죠? 저도 보이스카우트 출신인데. 아니 그 보이스카우트 아니고요. 도대체 이분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대체. 김프로예요, 김프로. 네, 제작진은 앞으로 섭외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계속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팝 신드롬을 이끌고 있는 그룹이죠. 방탄소년단이 내일 모레 15일에 열리는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공연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이 말이죠. 네, 어떤 거죠? 트로피는 누가 받게 되는 겁니까? 이 시상식 단일화 이거 지켜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여기서 단일화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네, 전문가 맞으신 거죠? 어쨌든 퀴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탄소년단은 이 노래, 바로 이 노래로 올해 그래미 어워즈의 후보로 지명됐다고 하죠. 이 작년 8월에 발매된 레트로 팝풍의 곡으로 K-팝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정답 뭐죠? 다이어트. 비슷했는데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다이아드. 나 이거 극장 가서 5탄까지 다 봤는데. 아니 저기요 김프로님 그래미 어워즈예요. 여기 오른 곡인데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래미에 올랐다. 네네. 정답. 네. 노미네이트. 힌트 조금만 더 드릴게요. 제가 마음이 넓어가지고 뒤에 이트 맞았어요. 이트 일단 맞았고 앞 글자 다랑 뒤에 이트 같이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습니다. 그럼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까지. 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기회는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래미 어워즈의 방탄소년단이 이 노래로 후보에 올랐는데요.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총 5분을 저희들이 뽑아서 선물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노래 들으면서 저는 3부로 가겠습니다. 안녕.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getting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t shade like money.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up.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얘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어제 아마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잠을 못 이루셨을 거예요. 이 쿠팡이 쿠팡. 네, 네. 상장이 됐죠. 근데 네. 그만큼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인 이제 쿠팡이 미국에 상장할 정도로 반대로 하면 정말 이 시장이 크구나라는 걸 대단히 거꾸로 이제, 성장했죠. 알 수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상거래 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자상거래를 하는 이런 법률안이 지금의 커지고 있는 어떤 전자상거래를 다 커버할 수 없다. 특히나 소비자 관점으로 보면 네. 옛날보다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들이나 어떤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정안이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 공정위에서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이고 1차본이 지금 어떻게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플랫폼 운영자들, 그러니까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는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 혹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개인정보 논란까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과연 네. 어떤 것들이 좀 쟁점인지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떤 뭐 산업 분야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의 관계와 관련된 거든 뭐든 간에 법은 좀 보수적이고 좀 늦게 뒤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엄청나게 이 시장이 커지니까 관련된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건데 이 기본적으로 이게 플랫폼 사업자가 뭐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골자인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네. 개정안의 핵심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뭐 거래 당사자인 것을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거나 직접 수행하는 역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에 입점 업체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물건을 골랐어요. 그럼 거기에서 네이버 쇼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구매를 하면 이게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걸까요? 저도 그게 항상 헷갈렸어요. 그래서 맞아 분쟁 생기면 네이버에 전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네. 거기 왜 업체 연락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해야 되나. 네, 항상.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문제 생긴 적은 없어서 전화 못 해봤습니다. 다행이시네요. 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네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품 자체는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판매하는 업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네이버는 그 안에 어떤 몰을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시장을 진열대. 빌려주는 진열대의 네네. 형태인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피해가 생겼어요. 그럼 피해가 생겼을 때 우리 일반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를 제대로 못할 경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인 네이버가 같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법에 네. 어떻게 보면 개정안의 좀 핵심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장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뭐 네이버 쿠팡 사실 요즘 코로나 이후 완전 이제 일상화가 된 분들 그렇죠. 많을 거예요. 이 개념이 좀 중요한데 오픈 마켓도 있고 뭐 직배송도 있고 좀 형태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일단 이 차이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예전에 우리가 오픈마켓이라고 하면 뭐 11번가라든지 네. 옥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정확하게 어떤 장터만 빌려주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팔겠다라고 나오는 형태였죠. 네.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판매하면 이 장터를 빌려주고 있는 11번가나 옥션 같은 곳들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이제 택배도 싸고 네네. 포장도 해서 보내는 이런 게 이른바 오픈마켓의 형태였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편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방식들이 직배송이라는 방식들이 늘어납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쿠팡의 대부분의 상품이 요즘에 보면 뭐 쿠팡에서 당일 배송을 해주거나 네, 새벽 아니면 이런 배송 것들이 이런 있지 거.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건 대부분 쿠팡에서 직접 물건을 매입을 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이 직접 파는 방식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라지게 되는데 쿠팡 안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하루 만에 오는 게 아니라 며칠이 걸려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사고 있는 게 아니라 쿠팡이 직배송을 하면서도 오픈마켓처럼 또 장소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안에 백화점에서 직접 물건을 파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장소를 빌려주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요즘에 혼용이 돼서 쓰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안에 그래 너네가 물건을 거래를 하는데
택배는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모델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건 아닌데 네. 네이버 택배가 이제 그 물건을 파는 곳에 빨리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뭐 쿠팡이나 네이버 아니면 이런 브랜드들이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파네?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쿠팡이라는 데 들어가면 쿠팡에서 모든 물건을 파나 보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모든 물건을 파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한 가지 네. 또 문제가 이른바 이제 중고 거래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특히나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거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너네들이 장소만 빌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져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입점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신뢰를 보낼 수는 없고 어쨌든 그래도 네이버에서 파는 건데 이런 신뢰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또 사실이니까 막연히 그렇죠. 네, 실제 법적인 관계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지금까지 설명만 들어보면 부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여기에 대해 좀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죠? 핵심은요. 네. 분쟁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네. 소비자가 네. 이게 우리가 플랫폼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법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건 그럼 항상 플랫폼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매를 이제 우리가 살 때 네. 이것은 네이버가 파는 게 아니라 네. 뒤에 있는 판매자가 파는 것입니다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인지 그거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근데 한두 줄 정도 나와 있긴 한데 그걸 네. 얼마큼까지 어필을 해야 되는 거냐. 또 반대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라도 소비자가 네. 이거 난 네이버에서 파는 줄 알았어라고 얘기하면 이것에 대한 분쟁의 정의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소비자를 앞에 두고 플랫폼 죽이기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 오기까지 공정위가 뭐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쳤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회의 장소에서는 이제 자신들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참여만 했고 몇 마디 안 했는데 거기에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됐다. 뭐 네. 이런 얘기들에 대한 불만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개인 정보를 또 제공해야 되는 부분도 네. 또 하나 논란거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당근마켓 같은 게 네네. 가장 큰 예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쟁이 생기면 이번에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매자의 정보를 사람에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네.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이버 같은 데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회사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는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뭔가 물건을 샀는데 중고나라나 아니면 중고장터에서 물건을 샀는데 예를 들면 심하게 벽돌이 왔어요. 네네네. 벽돌이 오면 예전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막 손해봤다 아니면 전화번호 있으면 계속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젠 플랫폼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장점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개인 간에도 투명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반대로 이렇게 되면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악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들면은 어떤 물건을 이제 MC분께 제가 샀어요. 네. 사고 나서 괜히 제가 MC분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플랫폼에다가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락처와 정보를 주세요. 거짓 라고 할 정보로 수 있는 이런 네.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개인 정보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 말고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서로 알아서 하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당근마켓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도 같이 수집을 해야 돼요. 이제는 네, 사실 그게 간편해서 거기 가입하고 거래하시는 분들 꽤 많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어떤 메리트 사라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즈니스 입장에서도 불안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들은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법들이 이 상태로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 상태로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뭘 쇼핑을 하긴 하지만 중고나라나 뭐 이런 그 당근마켓 네. 이런 데는 아직은 제가 이용을 못 해봤는데 지금 현재 분쟁이 생기면 그냥 개인 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네, 개인 간의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일종의 신고 기능 같은 게 일부 있긴 하지만요. 고객센터 등등 네, 해서. 아니면 이제 더치트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어떤 에스크로 방식,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을 올 삼자에다 놓고 네. 물건을 제대로 받았던 걸 서로 승인하면 돈이 가는 방식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다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네. 이 C2C,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빠르고 간편하고 또 그 그렇죠. 안에서 새로운 재미를 얻기 위해서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와의 좀 차이인데 이것들이 법안으로 해서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들도 좀 같이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법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개정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자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또 곳곳에 구멍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대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가 되고 법안 통과가 되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부터는 두 쪽에서 논의를 한다고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러한 구멍이 있더라도 분명한 건 지금 최근에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네. 들면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최근에 한국 소비자원에 7만 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7만 건. 네, 근데 와. 그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의 신원 정보가 없거나 입증 자료가 부족해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네. 구제가 된 비율이 58%. 그러니까 구제받지 못한 것들이 42%라는 거거든요. 맞네요. 네, 이게 그만큼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서 분명한 개선책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두 곳에 좀 어느 정도 절충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4월 14일에 입법 예고라고 하니까 그 안에 좀 더 진전된 내용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랑 트렌드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을 알리는 이분 나오셨어요. 신유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나는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유진 변호사가 오면 금요일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과 함께할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개그맨 권재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재관입니다. 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처음 저희 하시는 거죠? 네. 네. 잠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들은 바대로 개그맨이고요. 네. 네, 들은 바대로 개그맨이고 네. 그리고 아직 시사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은데 네. 이 코너를 하면서 좀 배워가고 네. 우리 변호사님의 그 조언도 좀 듣고 네.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가 있나 네. 그런 것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이렇게 진지하시네요. 긴장하셨나 봐요. 여기는 네. 신나게 하는 거예요. 네.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자리 바꿀까요? 제가 그럼 변호사로 갈까요? 네, 개그맨 시험 봤다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 되신 분이라서 네, 질문했습니다. 그게 네. 어떻게 바뀌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로. 긴장 푸시고요. 저희들 해치지 않아요. 아유, 긴장 안 했습니다. 네, 함께 네.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노래를 먼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곡은요. 기리보이의 내 핸드폰에 금이 갔네였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할까? 네. 내 핸드폰에 금이 갔네. 이 노래와 어울리는 오늘 사건 바로 만나보죠.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노인만 골라서 수천만 원 소액 결제. 네, 저도 이 기사를 읽었는데 권재관 씨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도 봤습니다. 네네. 스마트폰 사용에 서툰 노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 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요, 이 남성은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휴대폰을 잠시 빌려주면 숙박 요금을 계좌이체하겠다고 속이며 휴대폰을 빌린 뒤 게임 머니를 소액 결제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네. 네, 피해자 명의로 소액 결제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다음 회사에서 보내온 돈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본인 계좌로 이체를 부탁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약 1년 동안 부산과 경남 지역 모텔 24곳에서 숙박업주, 업소 26명으로부터 무려 4,535만 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와. 주로 이 숙박업소 업주분들을 대상으로 네. 와 4,500만 원. 네.
이 사실은 요즘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핸드폰 잠깐 빌려달라 그래서 범죄 저지르는 거, 뭐 도청장치 뭐 심는 거 여러 가지 장면들 나오잖아요. 네네. 어디까지가 현실일까 사실일까 싶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게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근데 이게 소액 결제라는 게 네. 사실 이게 소액이니까 뭐 몇천 원, 몇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비대면 시대라서 휴대폰으로 이용해서 결제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작년 6월에는 이제 한도를 조정해서 100만 원까지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 소액 결제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100만 원까지 늘어났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한테 한 차례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그러네요. 차례를 그러네요. 자기가 그 숙박업소에서 며칠 머물면서 네. 여러 번 이렇게 내 핸드폰 지금 이러니까 이런 거다라고 뭐 돈을 또 그 이체한 돈으로 또 돈을 내겠죠. 그러면서 이런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네. 이 소액 결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예전부터 몇 년 됐죠. 네.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뭐 문자 같은 것이 왔을 때 링크를 눌러서 네. 결제가 바로 될까봐 이거에 대해서 뭐 차단이라든지 이런 거 안내를 꾸준히 하고 사실 저희 엄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소액 결제 그거 네. 어떻게 막는지 그것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네네네. 네. 엄마가 핸드폰으로 이제 114에 전화하시면 네. 거기서 전화하시면 된다. 네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이 소액 결제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제 얼결에 문자가 와서 뭐 링크 한번 누르라고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바로 이제 또 결제가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 네.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 휴대전화를 빌려서 네. 이제 입력을 하게 해서 네. 이제 계좌 이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게임머니를 사고 그 돈을 환전해서 오히려 환전한 돈이 나의 회사에서 당신 계좌로 보내줬다. 내가 여기 당신 계좌를 알려줬다라고 해서 또 그걸 다시 이체를 받고 굉장히 이게 그런 대담해요. 과정이군요. 네네. 다시 이체를 받는. 네네. 여기 숙박업소 여기 업주는 자기 돈으로 이분을 다 재워준 거네요. 그리고 맞습니다. 돈도 준 거네요. 돈도 준 거죠. 돈도 준 네. 거네요. 와, 정말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데? 약간 스미싱 같은 경우는 네. 단순한 링크로 보내고 이렇기 때문에 네. 정말 자기가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네. 그런 범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얼굴이 다 드러나게 네. 며칠이나 거주하면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아예 숙박업소의 업주를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분은 거의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너무 이거 대담하다기보다는 좀 무지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러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올 1월 달부터 쭉 하다가 네. 결국에는 근데 부산 경남 지역에 잡힌 것은 아니고 대전에서 경찰에서 체포가 됐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주거가 일정하지가 않고 하니까 네. 그리고 4,500만 원이라는 돈은 구속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와도 구속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거액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네네. 이번 사건이 보면은 이제 4,500만 원 그 이제 사기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액 자체는 네. 3천만 원 정도부터는 약간 구속 구속이 가능성이 가능하군요. 높아요. 그러니까 네. 피해 금액 자체가 3천만 원이 되면은 구속이 되고, 근데 그게 구속이 이제 초범일 경우에 범죄 전력이 일절 없을 경우에는 몇 개월 이게 될 수 있는데 실형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네네네. 범죄 전력이 있으면 1년 더. 이상도, 왜냐면 이 범죄 자체가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라고 해서 네.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금형도 같이 규정되어 있지만 네.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제하지 않으면은. 이게 노인과 같은 어떤 사회적 약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더 악용한 사례잖아요. 이건 네, 더 네, 네.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마음도 그래요. 근데 네. 이거 법적으로도 그렇습니까? 노인을 상대로 한 네. 경우에 양형 사유가 고려될 수 있느냐? 네. 이 수법이 너무 여러 번에 걸쳐서 네, 네.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26명. 6명이잖아요. 네. 네. 사기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 따라서 한 개의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합쳐서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네, 그 네. 이분은 전과 26범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누적됐네요. 누적. 26명이니까요. 피해 금액은 총 합 얼마, 그래서 같은 수법으로 이렇게 돼서 피해자가 다 나열이 되는데 네네. 글쎄요, 전과라고 할 때는 이게 한 개의 판결문으로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네, 네. 피해자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경합범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마 양형으로 좀 죄질이 불량하다 이런 부분은 불량하죠. 분명히 그냥 누가 봐도.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어쨌든 그 휴대폰 뭐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데 네. 보통 그 우리 권재관 씨 같은 경우는 네.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적 있으신가요? 아, 혹시? 잘 없어요. 없기도 그렇죠. 없고 전 잘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돈을 좀 빌려주시나요? 차라리 차라리 돈을 네, 차라리 그냥 뭐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빌려주거나 그런 경우는 있어요. 대신 뭐 이 친구의 사정을 잘 아니까는 네. 내가 이 돈을 주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빌려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빌려주는데 네. 근데 요즘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SNS로 긴
다이렉트 메시지 뭐 네. 이런 게 옵니다. 내가 아. 이렇게 너무 힘든데 돈을 보내달라. 야 이걸 다 읽고 나서도 그건 제가 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네. 또 저에게 대해서 비꼰두로 말도 하고 그걸로 또 언쟁이 또 많이 붙고 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요즘 있지는 않아요. 음. 와 이거 참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예 읽지 않음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 아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그걸 네. 이따 아예 물어봐야 블럭 되겠네. 처리하던가. 네.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러면 아직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다고 하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네. 와서 저기 굉장히 급한데 네.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막 울면서 얘기하면 그래도 거절하실 거예요. 이야 그거 어렵네요. 같이 울어야 되나?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 제 핸드폰을 그렇게 쉽게 빌려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거 그렇죠. 빌려주면 혹시나 뭐 그냥 다른 번호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분들에 대한 뭐 신상이 노출될까봐 그걸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은 아예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도 않으시고 맞아요. 네, 아예 받지를 않으세요. 바로 삭제한다거나 예, 그래서 바로 그냥 저희 엄마한테 회사 전화로 걸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네네. 제발 엄마 입력 좀 해주세요. 이것은 회사 전화입니다. 딸 전화까지 안 받으시는 네, 우리 받지를 어머님. 않으세요. 네. 일체 모르는 전화는. 뻔히 무서우니까. 번호가 010으로 뜨는데도 이거는 스팸으로 분리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대전화 함부로 빌려주지 마시고요. 네,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소액 결제를 아예 차단해 놓는 방법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결제 안 되도록 장치를 해놓을 수 있는데. 네. 114라고요. 그게 네, 전화를 그렇습니다. 해서. 그 통신사에다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이용하기 편한데 굳이 전화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기 싫으니까 온라인으로 내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누르면 되는데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통신사에 전화만 하면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예 사전에. 그래서 부모님께도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 이제 네. 소액 결제를 막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창고에 묻힌 금괴를 찾아서입니다. 권재관 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지난 8일 익산 경찰에 따르면요, 최근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옛 일본인 농장의 창고 지하에 금괴 2톤이 매장됐다는 소문이 돌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세로 따지면요, 약 1,250억 원 상당입니다. 2톤. 네. 네. 앞서 2012년 탈북자 A 씨가 북한에 있을 때 남한 출신 양 아버지가 6.25 당시 재산을 처분해 동화사 뒷뜰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발굴 허가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A 씨는 동화사에 묻힌 금괴 40kg을 찾겠다고 나섰지만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소동을 접한 일본인 손자가 패망과 함께 재산을 금으로 바꿔 농장 사무실 지하에 묻어놓고 귀화했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A 씨에게 전하며 발굴을 의뢰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요, A 씨 일행이 별도의 탐사 장비를 동원해 해당 토지 매입 임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굴이나 기타 강력 사건, 각종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이게 소문인가요? 뭔가요? 금괴에 관해서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돈스코이오라고. 네네. 뉴스에서 막 대대적으로 보도했잖아요. 네. 1년 전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사실 투자를 받아서 네. 거기를 아예 그 배를 끌어올리겠다. 네. 근데 그게 사기였잖아요. 네. 그게 투자 사기였잖아요. 맞아, 배 타고 나가서 네. 거기 뭐 들어가서. 네.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1,250억, 1,400억이라고 보도된 데도 많아요. 네. 1,000억이 네. 넘기 때문에 이런 네. 소문을 냈을 때 네.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발굴을 할 수 있지? 사람들이 호기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 2012년도에도 한번 문화재청에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그 조건부가 뭐였냐면은 네. 전문가의 입회 그리고 아. 안전사고의 대책 마련 그리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 동화사에서 입을 손실 이런 거를 전부 다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발굴해라라고 했더니 네. 그 조건이 너무 엄청나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 금괴 뒷걸음질. 40kg도 엄청난 양의 네. 금괴잖아요. 그리고 그게- 금액도 엄청나고요. 그게 네.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근데 그때도 이행을 못했다. 네, 그렇죠. 그때 그 돈 갖고 좀 안 되니까 이번엔 좀 배팅을 크게 한 것 같아요. 2톤. 2톤. 이번에 2톤으로 했는데 이건 좀 너무 동화 같은 얘기여가지고 영화 같은 얘기여서 네. 셋이 그나저나 한번 가볼까요? 저는 혹시나 몰라서. 그래서 익산 경찰서에서 체력이 안 예의주시하고 돼가지고. 있잖아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 같은 예의주시. 사람들이 기웃기웃거릴까봐. 어설프게 우리 같은 사람 하면은 바로 잡힙니다. 네, 그나저나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곳에서 누가 이렇게 묻어놓은 금괴가 혹시라도 발견되면 네. 그 소유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국가 소유나 익산시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지금 발견자와 원래 이 토지의 소유자가 50%씩 갖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50% 갖는데 이 사실 이게 발견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근데 또 일각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게 일제 당시에 네. 그 손자가 그 일본인 손자가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묻어놓고 왔다라고 하는데 일본인한테 가는 거는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거기까지요. 네. 설마요. 네.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축적한 그 부에 대해서는 이미 그 법령에 의해서 국고로 환수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미 이 금괴를 네. 발견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너무 짧으네요. 인사를 좀 드려야 되고 좀 네. 시간이 짧죠. 오늘 황은희 씨가 나오니까 네. 천만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해주신 개그맨 권재관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 전해드린 5% 퀴즈 오늘 첫 시간이었고 정답 맞춰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답은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5972번님, 4331번님, 3890번님, 0528번님, 7814번님까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명랑시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